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윤리교재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저희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를 만들어냈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개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순서는 15분 동안 제가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과정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필진 선생님들이 본인이 지필하신 단원을 중심으로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혹시 시간상 괜찮으면 5분 동안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나머지 두 선생님 발표를 또 마저 듣고 15분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고등학교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할 15분 동안의 이제 윤리교재 개발 과정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 15분 뒤부터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야기는 주로 이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 윤리교재를 개발했는지 배경에 관한 설명과 또 어떻게 개발해냈는지 개발 과정과 또 중등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처음 2021년도에 인공지능 윤리교재를 기획하던 시점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발행한 그 인공지능의 신뢰성, 편향성, 악용 가능성, 책임성 이 정도로 있었고 공식적인 인공지능 윤리에 특화된 교재는 없었던 현실이 있었고요. 그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라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MIT 교수진이 개발한 그 교재가 이제 번역된 본이 있었는데 조금 약간 한국 사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작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초교육에서도 기초 교과서가 이미 있었지만 교과서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거의 교재 후반부에 뭐 인공지능과 사회,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식으로 짤막하게 소개가 돼 있어서 인공지능에 좀 특화된 내용을 어, 전문적으로 교육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이제 학제적으로도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적 원리에 대한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되어져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 사고력과 융합이 돼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활용하는 능력 이외에도 어떤 인공지능 시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 이를 통해서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챗 GPT와 관련해서도 벌써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에세이 숙제에 이챗 GPT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용자로서의 윤리적인 문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변화하는 그 윤리적 문제가 있는데 이 이슈 대응을 위해서 이 윤리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교육 수요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학습자의 어떤 인지 수준이나 도덕성 발달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초등, 중등, 고등을 나누어서 이제 교재를 개발할 동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AI 교과 융합 콘텐츠 추가 개발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그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기정통부 또 이제 범부처가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낸 윤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단 뭐 인공지능만 전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윤리학, 법학, 학계, 뭐 기업분들 또 시민단체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탄생이 되었고요. 2021년에는 그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적인 전략을 좀 마련했고요.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체별로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저희 국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뭐 유네스코나 OECD, EU 등과 같은 큰 국제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과 같은 거대 테크 기업도 인공지능 윤리에 관심을 지대하게 쏟고 있습니다. 또 종교계 로마 교황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이런 사례 같은 거를 좀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제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인제 21년도에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을 개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어떻게 윤리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총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나오는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로 총론을 짰고요. 그래서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반영하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 총론에서 인제 저희가 정의 내린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목표가 그럼 무엇이냐 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이슈에 대해서 좀 유연하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또 인공지능 전문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인공지능 윤리 역량을 함양시키자라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론 개발을 하면서 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럼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 과정을 좀 짜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그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인권이나 뭐 이런 공공성, 연대성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서 저희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3대 원칙, 즉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또 기술을 개발한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한 목적성 원칙을 중심으로 좀 놀이 중심으로 구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중학교는 관련된 어떤 인공지능 윤리 요건을 좀 묶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기초적인 틀을 짰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나 일반 성인들은 사실 10대 요건들을 하나하나씩 좀 깊게 파고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10대 요건을 좀 충실히 다룰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총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분화된 역량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개발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와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비단 인제 정보 선생님이나 기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좀 사회 선생님, 윤리 선생님 등 다양한 교과 선생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원칙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교육 과목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인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틀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컸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실 학교 현장에서 좀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필요한 건 학교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 월에서 6월 동안 AI 선도학교에 계신 교사, 현직 교사 48 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공지능 의 어떤 원리, 뭐 코딩 교육, 뭐 리터러시 등 기술적 특징에 대한 교육은 뭐 고등학교 뭐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많으셨던 반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사 인식 조사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저희 보고서를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중등교재를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오전에 초등교재 지필진 선생님과 고등교재 지필진 선생님과도 저희 온라인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 쪽으로도 탁월하신 선생님들을 초빙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수진으로서도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와 윤리적인 시각과 어떤 기술적, 기능적 이해에 관련된 시각을 좀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좀 윤리와 관련된 교수님 세 분, 변순윤 교수님, 김효은 교수님, 이청호 교수님을 초빙을 했고, 또 기술적 원리와 관련돼서 이제 김수환 교수님, 김한성 교수님, 김성희 교수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개발부터 개발 끝 과정까지 계속 지속적인 그 감수진뿐만 아니 외부 감수진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그 중에서도 분과 회의에 계신 위원님들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재가 중등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는 자세하게는 지필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체적인 틀만 공유해 보자면 저희 이렇게 10대 요건이 있고요. 이제 지금 아이콘으로 표시된 이 모든 요건들이 사실 초등 교재, 중등 교재, 고등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보셨을 때 어떤 요건이 어떤 단원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금방 파악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다만 이제 초등 교재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놀이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면 고등 교재는 좀 우리나라 입시 현실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개념과 탐구학습 위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중등 교재에서는 조금 사실 아직은 입시와는 조금 입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거나 이제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어떤 활동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좀 체험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재가 좀 다른 교재와는 좀 다르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가 이제 왜 필요할까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인권 보장, 좀 다른 10대 요건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권 보장을 제일 첫 단원으로 해서 첫 단원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와 침해 금지라는 요건을 묶어서 구성을 했고, 세 번째 단원은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라는 요건을 묶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편견이 없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3단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믿어도 될까라는 제목 하에 책임성과 투명성과 안전성의 요건을 묶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장 모든 초중고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셨던 단원이기도 하고 공공성과 연대성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단원명을 지었고요. 이제 저희 중등 교재는 사실 요 5개의 단원에 한 단원당 4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등 교재, 중등 교재, 고등 교재 모두 이제 모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윤리라는 교과 실수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그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본인이 가르치시는 과목 하에 연계해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부분을 단원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좀 단원과 활동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로 나눠지는데요. 1차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에 대한 좀 개념적인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설명과 사례를 중심으로 1차시를 구성을 했고, 2차시는 이제 선택차시로 구성을 해두었지만 이제 정보 선생님들, 기술 선생님들은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세션인데요. 하지만 또 사회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2차시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2차시는 선택차시로 하거나 아니면 또 정보 선생님, 기술 선생님과 융합교과, 융합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 3차시에서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개발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되거나 또 사용하는 운영을 제공하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시각이 상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와 사용자로
3차시를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은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 실천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리하는 차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1차시, 2차시, 3차시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사파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세한 얘기는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마 이 많이 유명하신 트위터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0년에 알고리즘 와치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분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요. 같은 그 코로나 시대의 온도 체온계를 머신러닝이 어떻게 이제 이미지 태그를 담아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인데 흑인이 들고 있는 체온계가 뭐 총, 뭐 무기 이런 식으로 식별이 됐던 반면에 동양인이 들고 있는 체온계는 뭐 기술, 뭐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태그가 되어 있어서 한참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뱉어낸 답이 모두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문제점만 인식할 수 있게 좀 한다고 한다면 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물론 아직 고등학교 수준처럼 아직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까지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도대체 교재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키스티 정보센터라는 탭 하에 미디어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많고 방대하다 보니 이제 외부 웹하드에 올려놔야 돼서 여기 링크가 있고요.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에도 띄워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총 이제 세 세트 한 학교 급별단 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용 PDF로 되어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활용하기 쉽도록 이제 팁이나 약간의 주석까지 좀 담은 교사용 PDF가 있고 또 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업용 PPT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개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키스티 보고서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다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발표를 짧게 줄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오늘 지필진 선생님들의 발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인공지능 윤리 필요성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침해 금지의 단원을 집필해 주신 저희 대표 저자 만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정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월중학교 정보교사 최정원입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현경 박사님께서 집필 의도를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에 조금 더 보태서 저희 집필진이 좀 이렇게 기저에 깔고 가는 그런 의도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 인공지능 윤리 교재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 따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또 별도로 진행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술과 윤리를 좀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윤리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 단계마다 분명 윤리는 이제 필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즉 설계부터 활용하기까지 전 단계에서 적절한 윤리 교육이 즉시 이제 투입이 되어야 효과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교재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교재의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윤리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도 다루면서 윤리도 다루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들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이
네. 그래서 문제 해결 전 단계에 맞는 윤리 교육을 좀 병행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게 총 1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실은 자유학년제에서 전체 다 운영한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 해야 될 수업 시수를 어느 정도 좀 맞추려고 했지만 또 수업 시간의 필요에 따라서 모듈 그 주제별로 좀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10대 핵심 요건의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주제를 모듈형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듈형 안에서도 4개의 차시로 구성을 하면서 선생님들별로 차시를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구성했다라는 게 또 한 가지의 특징일 것 같고, 차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정보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도 어떤 인공지능 윤리를 좀 다룰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구성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던 것은 인공지능 윤리라는 부분을 좀 다루다 보면 인공지능은 무조건 나쁜 것 같아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닌 어떤 균형을 이룬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고루고루 잘 섞어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발할 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용 과정에서 역기능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인공지능 윤리적인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 윤리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이라는 것은 실은 정답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사고를 촉진하는 질의응답 방식의 내용으로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요. 방금 모듈형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주제 안에서 4개의 차시로 진행하게끔, 그리고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좀 차시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시는 앞에서 이현경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윤리 10대 핵심 요건에 관해서 이해하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쟁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설계 단계에서 윤리를 좀 다룰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개발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점, 사용자에서 이렇게 고려할 점들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들었고요. 2차 시가 실제로 1차 시 네, 예, 주제를 이어서 그냥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윤리적인 측면과 연계해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 부분이 이제 2차 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쟁점을 다루면서 이런 쟁점을 다룰 때 개발자의 관점과 사용자 간의 관점이 서로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또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그리고 사용자끼리도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다를 때, 그러니까 합의는 좀 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합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수업 교재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차시 같은 경우는 토의 토론이라던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라는 것이 이제 이론을 배경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론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윤리적인 부분이라서 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활동을 연계하자라고 해서 실천과 연계한 활동까지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만 유일하게 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왜 필요할까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왜 배워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껴야 아이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앞에 다루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을 다루는 사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폭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 람다 얘기를 하면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니 람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얘가 이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게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왜 알아야 이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잠시만요. 첫 번째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한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또 한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3대 원칙, 그리고 핵심 요건들을 좀 이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윤리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다루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원래 활용하려고 했었던 초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무조건 나쁜 관점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악의적인 관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게 잘못 활용되었을 때 인공지능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우려를 담은 글로벌 리더들의 발언을 토대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이런 편의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위험성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제 생각 열기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능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재개한 이루다 얘기를 가지고 어떤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한 주제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사파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크게 3대 원칙이랑 10대 핵심 요건을 이제 안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대 핵심, 3대 원칙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크게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무조건 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면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보장받지 못한 대상이 나라면 어떨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질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뭐 거리의 CCTV의 장단점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자체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다르고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좀 파악하고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목적을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지를 이제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윤리를 이렇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만으로 과연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들도 좀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하겠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도 서로 나눠보는 부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꼭 알아야 하는가, 이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나 기관들은
인공지능 윤리를 이제 꼭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이 갖춰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가졌던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윤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슬슬 변화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루면서, 이제 핵심은 악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개발된 기술들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서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나 기관들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만들어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다들 아셔서 인공지능 윤리하면 항상 다루게 되는 이 로봇의 3원칙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오류 때문에 벌어진 것이 과연 인공지능의 잘못인지, 그럼 인공지능에도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다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에 대해서 자기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원칙을 개발했던 어떤 타임라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권고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제 첫 번째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부터는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보호랑 침해 금지 요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인공지능은 내가 한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프라이버시의 좀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 한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정보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일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큰 주제는 내 친구를 좀 빨리 사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공지능 앱을 만들고 사용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주제는 아마존에서 얼굴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몰랐을 때 좀 당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시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측면에서의 윤리, 2차시는 개발하는 것에 대한 윤리, 3차시는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윤리, 네 번째는 윤리적인 실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차시는 일단 문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 중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2가지 핵심 요건. 네, 그래서 그거 다 프라이버시랑 침해 금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구를 빨리 사귀기 위해서 그 친구가 누군지 알려주는 앱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개발자의 입장,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을 좀 다루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인식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윤리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요 앱 만드는 사례들, 친구를 빨리 사귀기 위해서 어떤 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친구를 빨리 사귀게 하는 도움을 주는 앱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문제인식, 이런 것들 지금 다루게 했고요. 좀 뒤로 빨리 넘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리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기능을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도 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뭔지 잠깐 파악하고 가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구 빨리 사귀기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깨닫도록 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하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동의만 하기 마련인데, 과연 동의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여기서 같이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수 내역과 선택 내역, 그리고 필수일 때 어떤 항목을 수집할 건지, 왜 수집하는지, 얼마나 보유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집하는 개발자 측면에서는 좀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앱의 기능을 더 개선하거나 좀 더 다른 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갈등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좀 다루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친구 빨리 사귀기 인공지능 앱을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얼굴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마냥 제공을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내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수집할 때의 유의사항들,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게끔 하는 것으로 이제 1차 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편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의할 수 있게끔 쭉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만 제 기능을 해야 되는 이 앱이 마트에 갔는데 나의 친구가 부시시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던 그 친구가 누군지 앱이 찾아준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은 좀 의도치 않게 좀 다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면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잠시만요. 네. 이런 마트에서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럼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요.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마트에 가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개발자 관점에서 학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써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해보는 부분도 좀 담기도 했고요. 이 과정은 아이들 토의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으로 나눠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의 토론하는 활동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천과 관련된 활동인데요. 마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끝날 게 아니라, 나는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는데, 빨간불은 하지 말라는 거고 노란불은 주의하라는 거고 녹색불은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신호등의 색깔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나눠서 이제 실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좀 다루게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게 공익 목적이라면 많이 수집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토대로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는 이런 토의 토론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참 논란이 됐던 이런 딥페이크도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토의 토론해보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원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단원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의 이해를 집필해 주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김형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성 연구과 데이터 관리 관련 교재를 집필한 김현기입니다. 3단원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을까라는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 중에서요.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총 4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는 인공지능은 편견 없이 판단할까라는 주제로 성별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성별을 판별하는 활동에서 데이터 편향성을 이해하고 이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요. 두 번째, 2차 시는 편향성 이해를 위한 옷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1차 시에서 경험한 남녀 얼굴 이미지 데이터와 엔티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성별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남자에게는 바지를, 여자에게는 치마를 추천하는 개발자의 편향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후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활동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 시는요. 개발자와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주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관점과 활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서 편향적인 문제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시는요.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 실천을 위한 활동이라는 주제로 체험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것, 즉 정답을 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편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찬반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학습전 이야기 활동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모 백화점에서 실제 설치된 건데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거울에 비치는 옷을 추천하고 또 입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시는 인공지능 편견 없이 판단할까는 편향성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활동과 성별을 판별하는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 편향을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문제 이해,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 얼굴 이미지 속 정보로 분류하기, 성별 데이터 추가로 편향성 줄이기 4가지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내 성별, 나이, 감정을 판단해주는 간단한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내 성별이나 나이나 감정을 판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식 결과가 나와의 정보가 비슷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지를 이야기해보면서 인공지능이 이전에 학습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별, 나이, 감정을 판별하여 결과를 알려주면 안내해주고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중요함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별, 나이,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 저가 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녹화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플레이해보면 제 얼굴을 비친 모습을 가지고 성별과 나이와 감정을 웃으면 이렇게 행복한 표정, 나이도 되게 어리게 해주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급속도로 노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 체험하고 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시 해야 되는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문제 발견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프로그램에 범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을 골라보라 했을 때요. 백인보다는 흑인을 주로 선택하였고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많이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요. 결국 편향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과 제시된 사례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쁨, 슬픔, 화남, 무표정 등의 감정 판별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고 앞에 체험 사이트처럼 감정을 판별해주는 프로를 만들 수 있다는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우는 얼굴, 무표정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생성했고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거로 판별되는지 이런 식으로 판별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데이터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클래스에 넣어주는, 즉 정답을 알려주는 레이블링 작업에서도 잘못된 레이블링으로 편향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개발자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 존중은 성별, 나이, 장애, 지역, 인종, 종교, 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편향이 되는 경우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성 존중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편향은 인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인적 요인이나 편향은 사람이 의도적이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보에 대한 편향이 되어 있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편향 요인으로 인한 편향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나 방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또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코로나19로 대학 시험을 치르지 못하자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예상 성적을 산출해서 부유한 계층에는 좋은 점수를, 빈곤한 학생에 낮은 학점을 부여해가지고 그 편향이 발생하여 결국 철회한 사건을 관련 사례를 다뤄줬습니다. 네, 데이터 관리는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편향성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말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고 양질의 최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는 아까 비슷한 거죠. 흑인 남성보다는 백인 남성을,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잘 인식했는데 그 결과 결국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백인과 남성의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 아이들의 이론 설명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간단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얼굴 이미지를 분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이 사진 속에서 얼굴들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보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고 마찬가지로 결국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든지 이런 분류 기준을 세워보고 데이터 편향을 찾아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정해보는 것은 예제처럼 머리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흑인과 흑인이 아닌 사람, 데이터 속에서, 앞에 있는 데이터 속에서 아이들이 막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을 분류할 수 있고요. 웃는 얼굴과 무표정한 얼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염색한 사람과 염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다양하게 분류하게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얼굴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성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별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웠을 때 앞에 이 테스트 데이터들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분류가 되는지, 남자로 분류되고 여자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나의 결과와 친구의 결과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잘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고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보면서 편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편향을 발견했다면 그 데이터를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같이 아이들이 또 고민해보고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터넷 찾아보는 활동을 추가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잘 되는지를 한번 아이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시는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차 시는 옷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프로를 만들어 보면서 개발자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보교과와 연계할 수도 있고요. 정보교과와 연계할 수 없다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활동 정도만 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판단하시면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1차 시 활동하고 3차 시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시작제 동기유발 사례와 비슷하지만 머리가 긴 남자가 옷을 추천받았는데 갑자기 여자로 판별돼서 드레스를 추천한 우픈 사례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을 판별해주는 옷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개발 단계마다 필요한 데이터나 기능을 적어보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인류적 이슈가 없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보고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성별을 판별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한 모델을 설정하고 남자 여자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넣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모델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간단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영상을 살짝 찍어놨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고요. 엔트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냥 편하게 이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회원가입이 되고 로그인이 되어야지만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은 이렇게 네이버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웨일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아이디를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있고 모델 만드는 것도 워낙 쉽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도 쉽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보시면 인공지능 누르시고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이미지 분류 모델,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분류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선택하시고 학습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희가 남자와 여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성별 분류라는 간단한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다가는 이 정답에 해당되는 레이블링에는 남자, 그 다음에 저쪽 밑에 클래스에는 여자를 넣어줄 거고요.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파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태그 데이터, 훈련 데이터가 되어 있을 거고요. 훈련 데이터는 남자, 네, 쭉 클릭 하셔서 넣었고요. 엔트리 프로그램은 참고적으로 5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좀 약간 데이터 편향이 좀 발생하죠. 남자는 쭉 학습 들어가고 있고요. 42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약간 편향된 흑인의 데이터 12개의 데이터가 학습 들어갈 겁니다. 이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주면 이 데이터만 준비해서 학습하기 누르면 모델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주어지면 알아서 자기가 분류 모델을 만들어지고요. 분류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끝났으면 반드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도 드렸어요. 아까 말한 5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제 얼굴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상위 저건 남자로 분류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로드로 가서요. 아까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외에도 제가 테스트 데이터로 제공되어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역으로 남자 데이터부터 넣어보면 남자로 분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자로 잘 분류됩니다. 당연히 다 되는 걸 해놓지 않았겠죠. 흑인 남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분류 잘 되네요. 그 다음에 머리를 위로 올린 여자분은 남자로 분류됩니다. 확인해 보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흑인의 여자 위로 올린 분도 남자로 분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아이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더 필요할까? 데이터를 아이들에서 찾아보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빠른 수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추가적인 훈련 데이터에 추가된 데이터에 좀 더 머리 긴 남자라 이런 흑인의 남자 이런 것들 좀 더 추가해서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그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자의 데이터도 다양한 아까처럼 흑인 여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양한 머리가 짧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흑인이 아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가해 보면서 편향성을 줄여보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서 다시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정보 선생님이 알려드릴 때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따라해 보시면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된 데이터 가지고 학습된 걸 다시 재학습이 돼서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아까처럼 다시 한번 5개 데이터를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아마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1번부터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남자로 잘 분류됐고요. 2번 분류 잘 됐고요. 3번 분류 잘 되고요. 문제는 4번, 5번 했잖아요. 4번
여자로 좀 더 가깝게 나왔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시 또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보시면, 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샘플을 뽑아다 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똑같은 데이터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본 거예요. 5번을 했을 때는 다시 여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고 나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게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만 간단히 프롬 따도 돼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까지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정보 시간에 배운 아이들은 잘 짜요. 그 다음에 뭐 남자면 뭐 바지를 추천해, 여자를 치마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편향된 프로그램이자 얘를 어떻게 바꿔보자, 다르게 추천해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던지기만 해봐도 아이들이 더 재밌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까지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어보는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본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뭐 남자이면서 날씨에 따라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한 건데 거기까지 어려우시면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2차 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자의 관점과 활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편향성의 문제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게끔 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거 첫 번째 시작할 때는 C킬에서 BBQ에서 신입사원 채용에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서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을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가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 화면처럼 채용 조건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채용 프로를 만들지를 고민해보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앞에서의 채용 조건과 지원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선발할지 채용 조건을 설정하고 결과를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채용 조건을 바꿔보면서 최종 선발된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편향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이 되어봤다면 각각의 인접에서 정리해보는 활동을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3차 시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시는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 실천의 활동으로 체험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 즉 라벨링 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정답을 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 찬반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기유발 사례로 저희는 괜찮거든요. 남자 여자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창이 갔을 때 같은 옷을 입고 왔다면 남자는 저는 괜찮은데 여성분은 되게 싫다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인공지능이 추천해서 입고 왔는데 같은 옷을 추천받아 입고 옷은 친구들이 많았다면 계속 추천받고 싶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체험 실습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또 마찬가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간단하게 코드.org에 그 아다라 환경은 AI에서 라벨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아이들이 실습을 통해서 라벨링하면서 라벨링을 잘해야 되는 이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간단히 설명이 나왔고 설명은요 스킵하시고요. 물고기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라벨링인 거예요. 얘가 물고기면 물고기,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아니다. 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체크를 하면 얘가 이제 그걸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분류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그냥 계속 라벨링을 많이 할수록 더 성공률은 높아지고요.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요. 한 50개 정도 라벨링을 해봤어요. 물고기, 물고기 아님, 물고기 아님, 계속 이제 찍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라벨링을 조금 했을 때는 더 잘 분류 못하지만, 라벨링 많이 할수록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되고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하게 분류된다는 걸 애들이 경험만 시켜주는 실습이고요. 자,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애들이 8단계까지 가면 되게 점점 라벨링이 어려워지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경험하게 해도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하고 라벨링의 중요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실습 체험 사이트입니다. 50개 정도 했는데요. 46개 정도 됐고요. 5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확인해봤는데 제가 우연히 실수를 하나 누른 게 있더라고요. 실수 눌러보면 실행을 눌러보면 자, 분류를 해요. 자기가 내가 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할 거냐고 봤더니 제가 하나 실수한 게 보이시죠? 라벨링 하면서 제가 이 사과 껍데기를 물고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데이터 줄여라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넘어갈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분류 못했던 원인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고 간단한 체험을 하고요. 마지막 활동으로 인공지능 체험표를 장단점을 찾아보거나 생각해보고 정리해본 후 체험표를 사용할 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총 4차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선생님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책임성과 투명성, 안전성 단원을 맡아주신 충암중학교의 권순찬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권순찬입니다. 저는 책임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집필했는데요. 저는 네 번째 영역, 인공지능 판단 믿어도 될까라는 주제로 네,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구성을 했었는데, 제가 이 단원을 구성하면서 조금 주안을 뒀던 내용은 학생들이 조금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쉽게 알고 있는 소설 장발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인공지능 판사가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인공지능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안정성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도록 활동들을 구성을 했었고요.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천 문제를 한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인공지능 결과 믿어도 될까라는 주제로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처리 과정을 모르고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와 과정을 알고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의 차이점을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면서 체험해 보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2차 시에서는 범죄 역량 판단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범죄 역량을 판단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범죄 역량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간단하게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용자 입장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관점을 이해하고 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 차시에서는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생략을 하셔도 되는, 그리고 간단하게 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 역량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 그 기준만 생각해 볼 수 있게끔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시에서는 개발자와 사용자는 어떤 생각을 할지 개발자와 사용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보는지 그런 활동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시 활동에서는 책임성, 투명성, 안전성 실천을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생각해보고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윤리적인 원칙을 세워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또 뒤 관련으로는 관련 주제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보고 간단하게 토의 토론해보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마무리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그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인 책임성, 투명성,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하는 활동을 체험해 보고요. 그리고 그 모럴머신 사이트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 그 AI 인공지능 이야기론은요.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동차를 구매할 건지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생각 여는 질문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장발장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학생들이 장발장 이야기 속에 그 인공지능 판사가 되어보거나 혹은 장발장의 입장에 서서 만약 인공지능이 그 판단한 그 형량이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만약 내가 인공지능 판사라면 어떠한 형벌 기준으로 세워서 어떤 형벌을 내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적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안정성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각각 그 요건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주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공급하는 주체,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그 노력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각각 학생들이 그 핵심 요건과 관련된 그 다양한 시각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활동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그 범죄 형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때 먼저 저희가 제시했던 그 장발장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인공지능 판사가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결과만 주었을 때 만약 내가 장발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적어보고, 또 실제로 인공지능 판사가 학습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범죄 형량이 결정이 되는지 그 핵심 속성들을 적어보고 또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형량을 판단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한 후에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써보게끔 합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느껴보고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보게끔 하는데요. 이때 아마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모르신 분도 있으실 거라서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무고개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보충 자료에 있는 의사결정 트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고 예시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한 후에 이 활동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그 모럴머신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체험해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모럴머신 사이트를 통해서 그 결정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값들을 최종 나온 분석된 결과들을 정리해보고 결과표에다가 각 상황별 선호도를 표시한 후에 친구들과 자기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성향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개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황 1과 상황 2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다수의 보행자를 사망시킬지 아니면 한 명의 보행자만 사망시킬지, 또 상황 2에서는 경로대로 진행을 하면은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고 만약 방향을 전환할 경우 운전자가 사망할 때 이런 상황 두 가지 상황 때 개발자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써보고, 또 세 번째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개발자 입장이었다면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경로대로 직진하면은 다수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또 방향 전환을 했을 때 한 명의 운전자가 사망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자기의 선택을 써보고, 만약에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구매할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그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그 자율주행 사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충 자료로 그것과 비슷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차 시가 끝나고요. 사실 1차 시가 한 차 시 분량이 아니라 사실 활동들만 보면은 제가 볼 때 2차 시 혹은 3차 시까지도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그 범죄 역량 판단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간단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차 시 그 인공지능 이야기에서는 그 인공지능 판사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 법조인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기초적인 법률 문서 분석이나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시스템에 맡겨도 될지, 또 인공지능 판사가 만약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범죄 역량 판단 프로그램 계획 세우기로, 만약 잘못된 기준으로 범죄 역량을 판단한 예시를 주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데의 중요성을 학생들한테 알게끔 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제시된 예시에서 범죄 역량에 영향이 준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잘못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어떻게 하면 범죄 역량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을지를 적어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판결을 위한 기준을 학생들 자신이 생각에 따라서 기준을 적어보고, 그 기준을 적은 이유와 만약 이런 기준을 세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작성해보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만든 그 범죄 역량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변수라든가 변수에 들어갈 그 숫자 데이터 값들을 설정을 하고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엔트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신 선생님들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테이블을 간단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저장한 후에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예,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코드도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보시고 코드를 만드시는 것도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엔트리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 유형의 값, 그리고 범죄 피해량, 그 재산, 부양가족, 이 네 가지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해서 범죄 형량이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형량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체험해 보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범죄 그 형량을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했을 때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끔 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개발자가 잘못 설정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잘못된 설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적어보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평가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을 때 잘못된 기준으로 만들면, 그리고 또 개발자의 책임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껴보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그 개발자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안전성, 책임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분석해보는 활동으로요. 먼저는 개발자의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관점, 또 마지막에는 개발자의 사용자의 관점을 비교해보고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 여는 인공지능 이야기로는 그 재본 예측 알고리즘인 컴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투명하지 않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또 그 투명한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 여는 질문을 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사례를 재미있는 만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어떻게 해서 이 판결을 냈는지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을 통해서 이거는 업무상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했던 장발장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로 가상의 뒷이야기로 이제 5년 후에 이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 그 판사의 오류로 원래 기존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그럼 누구한테 이게 책임지고 배상하기로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회사에서 책임지고 배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로 돼 있는데, 만약 사용자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결과만 믿고 따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아마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끔 질문을 넣어봤고요. 또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 그 이런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인공지능의 결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될지 아니면 이거 결과를 반박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보게끔 질문을 넣었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작성을 해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는 이러한 의견들,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관점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공통된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윤리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시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 안전성 실천을 위한 활동으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토의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시 인공지능 이야기에서는요, 그 증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드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에 이제 투자에 관련된 학생들이 관심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투자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소재, 혹은 투자 자문에 대한 그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투자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 여는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시 첫 번째 활동으로 인공지능 책임 소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보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고 있는 왓슨 이야기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를 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의사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는지 아니면은 인공지능 활용한 의사한테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써보게끔 하고, 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운전한 운전자한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안전성과 책임성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거 윤리 원칙을 만들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사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실은 기사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안전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각각 적어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하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그 설명 가능성, 투명성과 관련된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쓰고 그 뒷받침 근거 자료를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또 다른 한 명은 개발팀에서 서로 토론하고 역할을 바꿔보면서 자신의 최종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 어제 파트는 마무리됐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권순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발표로는 공공성과 연대성 파트를 집필해 주신 안성여자중학교의 홍승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1, 2, 3, 4 영역에 대한 내용을 GPT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5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10대 원칙 중에 공공성과 연대성 기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앞서 보셨던 이 4단원의 체제 구성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각 챕터별로 어떤 주제와 예시로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5 영역의 주제로는요.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연대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실천을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서 공공성과 연대성을 위한 윤리 원칙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시별로 잠시 이야기 드리면 1차 시에서는 앞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연대성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걸 통한 사람에게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 사용자 유형을 분석하고 모두가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익과 혜택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분석하는 활동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김영기 선생님이랑 권서 선생님이 시뮬레이션 해줬던 것처럼 인공지능 분류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활동을 2차 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요. 마지막 4차 시에서는 그걸 실천하기 위한 토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선생님들이 보시는 집필의 의도나 구성 의도는 교재에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차시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내용도 교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시별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챕터에 인공지능의 활용과 사용자 유형에 대한 이해하기와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I 이야기에서는 어느덧 일상에 찾아온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학생들을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풀어가야 될 과정에 대한 생활 속 문제를 활동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들과 고민을 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지 작성하는 부분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고민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요건을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있어 공공성과 연대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세대의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협력이 이끌어내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에서 했던 인공지능의 핵심 요건에 관련된 공공성과 연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첫 챕터에 수록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행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윤리 기반의 공공성에 대한 설명을 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핵심 요건을 또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연대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하고 활용될 때 다양한 집단의 관계, 연대성과 미래 세대를 충분히 배려한다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연대성의 가치는 우리가 진여할 핵심 책임 윤리에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의 차원에서 확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연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과 연대성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챕터를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활용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정도가 조금 많은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거와 관련된 사례도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스텝으로는요, 공공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용자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 구성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계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한 다양한 활동이 수록되어 있는데, 활동으로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 도입이 사용자 유형의 여러 가지들과 함께 짝과 함께 풀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선을 긋는데요. 한 개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을 그을 수 있고 사용자 유형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그다음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의 생각과 짝과 함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형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 유형별 보기를 통한 관련 활동이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의 활동에서 사용자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한 인공지능의 공공성 문제를 이야기해 봅니다. 지속 발전 가능의 목표에 있어서는요, 유엔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의미로서요, 사회와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기 활동이라든지 기타 이제 지속 발전 목표의 여러 가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저는 이제 멘티민터라는 것을 이용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아이들과 나온 단어를 오늘 환경 오염과 연계해서 안내하면서 이제 다 오빙고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빙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과제의 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텝 마지막 과제로는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탄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챕터인데요. 해결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이제 활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속 발전 가능의 목표를 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엄청 무궁무진한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어컨이 어떻게 1.5도만 높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 이유를 제시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활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이 지난 후에는 본 스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들과 관련된 챕터에서 했던 활동의 정리하기 부분에서 OX든 아니면 단답형이든 이런 문제를 푸는 활동으로 챕터를 마무리하고요.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기를 통해서 정리하기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기본적인 사용자 유형을 분석하는 내용의 이론적 베이스에서 아이들과 단순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앞에 챕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챕터입니다. 주제는 재활용 분리수거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챕터에서 생활 속의 문제와 연계해서 이번 챕터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과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에서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하면서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큰 주제에서 5 영역에서의 큰 주제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목표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유발 자료로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AI 이야기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재활용 분리수거란 주제 하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선별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동기유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개발 계획이 세우는 활동이고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제 안에서의 윤리적 이슈가 어떤 건지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주제가 재활용 분리수거 인공지능 만들기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아이들과 알고리즘 확인해보고 개발자 입장에서의 이제 1부터 5까지 있는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분류 모델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시연은 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이미지랑 실질적인 뭐 병캔 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지 형식을 다운받아서 모델링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이제 엔트리 안에 있는 분류 이미지 모델, 지도학습 중에 분류 이미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클래스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인공지능 모델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추가해서 병, 캔, 플라스틱 그 외에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이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의 활동을 여기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공청회 설명해 오신 분들이 정보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타 교과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 설명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류하기 위한 클래스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마다 좀 전에 수집했던 다양한 재활용품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거고요. 데이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편향되지 않게끔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고 자료에 수집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데이터 또는 그 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클래스 안에 데이터를 넣은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팁에 보시면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촬영하는 거 아니면 기존 폼을 가지고도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다면 모델 학습하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류가 결과가 혹시나 잘못되었다. 병이나 K나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학습의 데이터를 추가 데이터를 더 만들고 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프로그램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와는 기본 데이터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3으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 과정을 통했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투입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걸로 분류돼서 탄소 적립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알려주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작성을 해보거나 아니면 예시 자료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트리 화면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오브젝트, 뭐 변수, 신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교재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라든지 데이터는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는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면 확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속성 안에 있는 변수와 신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병에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를 정립하고 몇 개의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인공지능 기능 중에 하나인 뭐 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인식해서 알려주는 것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또한 읽어주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TTS 기능을 이용해서 읽어주기 기능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로 추가하였습니다. 아까 각각의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있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식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에 따라 블록 언어를 이렇게 붙여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된 부분이고요. 학습 모델 분류하기를 통해서 재활용품이 어디로 분류되는지를 활동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에 살펴보셨던 재활용 이제 신호를 보내면 각각의 병, 캔,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탄소 포인트가 저장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정립한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그 전체 포인트 값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고, 이거 외에 추가적인 블록이라든지 또 다른 업그레이드 기술은 활동 후에 더 나아가 보기로 선생님들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시연을 잠깐 그러니까 활동의 결과 화면은 저는 시연은 하지 않고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하게 되면 이제 병이 입력되었을 때, 캔이 입력되었을 때, 플라스틱 또는 일반 쓰레기가 입력됐을 때 이런 결과 화면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완성했을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정정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친 후 수정한 다음에 학생들과 공유해 보는 시간도 함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정리하기와 점검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챕터의 주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아이들과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챕터 세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완성했던 그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성과 연대성 안에서의 개발자와 사용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학습 과정은 세 가지 스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관점, 그 다음에 사용자의 관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의견 정리하는 과정으로 공공성과 연대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기유발 자료내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열기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발문을 하면서 아이들과 생각을 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개발자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과 연대성을 증진시킨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시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뭐 영국의 대입 시험 점수 산정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예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에는 블랭크로 되어 있고요. 교사용 자료에는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추가하셔서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과 생각을 여는 것들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또 하나의 이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MIT 사이트에서 개발한 최초의 사이코패스 AI 노먼이라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결과가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는 실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먼이란 AI 노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들에 대한 활동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과 표준 AI가 생각하는 여기서 나오는 노먼 AI와 표준 AI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되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예시에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사람이 감전이 되어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들의 무리라고 이제 AI가 분석했을 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더불어 두 가지 예시 말고도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또 다른 표준 AI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내가 생각하는 캡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쓰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발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는 활동으로 정리하기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축약되어 있는데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는 공공성, 연대성 실천을 위한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AI 월드컵 만들기와 토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유발에서는 인간보다 로봇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아마 고민해 보셨을 것 같고, 요즘 영화에도 많은 영화들이 이런 로봇과 관련된 거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여기 현재는 영화 아이로봇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신작도 보여주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안에서 어떤 기술이 나에게 꼭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 안에 휴먼 로봇과 관련된 로봇도 나오는데 로봇 개발에 앞서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아니면 미래에는 휴먼 로봇이 개발된 누구에게 필요할까라는 걸 가지고 AI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텝으로는 아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월드컵인데요. 내 삶을 바꾸는 인공지능 월드컵이라고 해서 인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더 좋은 점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택하는 활동이라 두 개의 예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최종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왜 선택했는지,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건지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월드컵을 통해서 활동해보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활동을 두 번째 챕터에서 하는데요. 짝과 이제 모듬별로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짝에 대해서 토론의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된 로봇에 대한 세금을 도입해야 할까라는 토론을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짝과 토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토론하기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방법도 이제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입장에서 자신의 뒷받침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입장에 토론해서 서로 최종의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자료는 이렇게 찬성과 반대 주장의 예시 자료를 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아이들과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의 최종적인 나만의 결론을 적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과 관련해 이전에 먼 얘기해갖고 현장의 로봇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의 논점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챕터에서 이제 토론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론의 마지막 활동으로 최종의 나만의 결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서 1부터 4, 그다음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4가지 챕터로 구성돼서 이렇게 교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모든 윤리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공공성과 연대성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셨고요. 해드렸고, 그 다음 선생님들의 좋은 교수학습 자료로 본 교재가 활용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5단원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네, 홍승현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6시가 다 돼가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사전에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뭐 그 질문 몇 가지만 소개하고 최대한 빨리 온라인 설명회를 종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은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서 교사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가르쳐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대표 저자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이 질문은 다 나머지 지필진 선생님도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간략하게 제가 앞에서 저희 교재 집필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공지능 윤리에서 주안점,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과 뭐 아니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 이것들을 좀 다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용자라던가 아니면 개발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합의를 본다, 뭔가 합의를 봐야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보기도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기의 생각이 없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한쪽에 생각이 있는 쪽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소외가 되면 안 되고 또 어떤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원칙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끔 사고하고 표현하자라는 것도 강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걱정하는 바는 일단 윤리를 가르치려면 인공지능의 단점, 좀 나쁜 점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쁜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쉽게 배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가르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이드를 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리라는 것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좀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이론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이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지필진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가장 주안점을 주고 싶은 방안이라든가 그쪽이 또 없으실까요? 네, 그리고 권순찬 또, 선생님. 예. 네네. 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도록 조금, 그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 건지,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희 이 고등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윤리를 교과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코딩이나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타 교과와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뭐 타교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일단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교사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고민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교재가 이제 타 교과랑 좀 연계하실 수 있게끔 나름대로 모듈형으로 개발을 했고 그 모듈 안에서도 이제 차시를 쪼개서 독립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한 게 나름 저희 교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녹여내서 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좀 이렇게 교과 교육 과정에 어떤 과목 선생님이든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교사의 역할이라 함은 일단은 물론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인공지능 윤리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게끔 저희가 가진 노하우들을 좀 많이 녹여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를 좀 꼼꼼히 봐주시면, 지도서를 좀 잘 봐주시면 거기서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교사의 역할이라 함은 그냥 일단 윤리적인 측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계속 물어보는 그게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 표현이 정답처럼 여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사실 모든 행사가 5분 일찍 끝내는 것에 많은 미덕이 있는데, 이제 또 6시도 다 돼가고 해서, Q&A 질의응답 시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오늘, 초등, 중등, 고등 모든 온라인 설명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분들께 좀 챙겨드리고 싶지만 그러기는 어려워서, 저희 지금 인공지능 윤리교재 온라인 설명회 만족도 조사 링크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작성해 주신 분 중에 20분을 추첨해서 작지만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인공지능 윤리 교재 집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저희 집필진 선생님 여러분, 최정원 선생님, 홍승현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권순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